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김 씨 측 최후 변론, 김 씨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듣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김 씨가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했는지 또는 최소한 계좌와 자금을 제공해 범행을 도운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탁 대가성과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특검과 김 씨 측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통일교 측 금품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으며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로 잡은 상태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을 했고 예. 그리고 24년 10월에는 또 항고를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사태에 대해서. 뭐 사표 규정이 진행되는 일환이라고 하지만 예. 한편으로 이제 늘 기가 막히죠. 그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마치 새로운 일을 발견한 것처럼 그러네요. 네. 이미 다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때 또 김건희 공범들의 공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거를 제가 2024년에 항고를 했을 때도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020년에 처음에 제가 고발할 때는 선거 과정이라서 그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라졌다가 그 어거지로 이제 무혐의를 하니까 그때 나름 검찰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뭐 거친 문답이 오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항고장을 제출하러 갔을 때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오고 그 뒤에 추가 취재도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물어봤다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를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다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동안에 법정에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몰랐냐. 당신네 법조팀에는 검찰 출입, 법원 출입 기자들 다 같이 함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대부분 언급을 회피하고 그나마 조금 양심적인 기자라고 보이는 젊은 기자들이 그나마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데스크가 그걸 취재하라고 시키지 않아서 그랬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솔직한 말이죠. 예. 근데 어때요? 데스크를 해보신 김 국장의 입장에서는 기자는 원래 그렇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취재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제가 그때 그랬거든.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황당한 일인데 검찰이 엎은 것처럼 지금 막 그 흥분해서 취재를 하던데 예. 그걸 인지 알았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어쨌거나 하는 건 다행입니다만은 씁쓸하죠. 항상 생각해보면 우리 언론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때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가 왜 상대에 따라서 논조가 바뀌는가 이거는 좀 계속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창수 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에게 내부 메신저를 보냈다는데 그 내용이 무죄 판례 검토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는 겁니다. 예. 충격적입니다. 예. 예.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떤 판례를 어느 시간에 얼마큼 보냈는지 일단 이제 하나가 공개가 된 거니까. 예. 근데 지금 특검의 발표대로라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다른 판례 다 놔두고 이제 무죄로 우유를 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보냈다는 건데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딱 보고 이건 뭐 또 변명할 스토리는 뻔하다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뭐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했던데. 그러니까 이창수 전 지검장의 해명을 보면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과거에 윤석열이 지시로 판사 사찰했을 때도
중요한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일본적으로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윤석열의 징계 사유로 불법인 게 너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중앙지검장이 평검사한테 자기가 판례 검색을 해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검찰 내에서. 아니 검사들이 수사 과정이나 보고 과정에서 검사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검색해서 보내는 경우는 있지. 역으로. 수사 검사가. 예, 네. 예. 근데 검사장이 검사한테 그 판례를 보내면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어떻게 있잖아요. 생각하겠어요? 예. 압박이 되잖아. 아니 기자가 취재하고 나서 정보 보고하고 보도국장한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예. 보도국장이 기자한테 야 아무개 취재 그래가지고 뭐 좀 조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렇죠. 기자는 그쪽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장은 또 특별히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또 그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에 총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정권 핵심과 가깝다. 특히 이창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예상외로 발탁이 됐는지를 검찰 내부에서 끼리끼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례를 찾아서 보냈으면 그 의도는 뻔한 것이고 특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아마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시기가 또 충격적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쭉 무혐의로 이어지는 과정 이것도 너무나 뻔한 스토리인데 또 뻔한 거짓말을 또 반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